박상병의 이슈펀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 오늘이 1월 28일 55회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 화면에 아주 잘생긴 손님 한 분이 오셨죠. 오늘이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슈 초대석. 손님을 모셔서 그 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순서,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박선명의 이슈 펀치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좌파 우파의 진영 논리를 거부합니다. 보수 진보의 이념 대결도 거부합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미래를 보였습니다. 박선명의 이슈 펀치는 한결같은 그 자세로 오늘도 귀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손님은 화면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새보수당의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수 쳐야 되죠?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한때는 일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옆에서 업소보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도. 네, 저는 뭐 음량 효과 담당입니다. 네. 자, 이종철 대변인 여러분 잘 아시죠? 화면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대변인을 이전에 바른정당에서도 대변인을 하셨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대변인을 하셨고, 또 새보수당에서도 대변인을 하게끔 이렇게 헌실하고 젊으시고, 또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출신이고, 그죠? 중첩 박사. 예. 네. 그래서 내공도 보통이 아니시고. 저도 저는 언론학 박사. 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삼박자가 이종철 대변인이 온다고 하길래 그 관련된 논평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분인가 봤더니 샤프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정말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인 것 같아서. 샤프? 샤프. 상당히 날카로운 분인데. 0.7mm? 가끔 저렇게 쓸데없는 농담도. 아니, 이상희 설 교수님. 연휴 지나는데 설 인사. 그럼요. 예. 뭐 설 연휴 잘 지냈었죠? 예. 네. 참고로 저희들은 이 연휴 관계로 조금 일찍 녹화를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그럼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명의 이슈펀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양심, 정의를 믿습니다. 자, 우선 이종철 대변인님. 예. 오늘 저희 이 방송의 유튜브 처음인데 예. 분위기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교수님하고 또 이상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뵀지만은 진짜요? 또 어찌 보면 조금 오랜만에 또 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 전에 또 박성훈 교수님 네. 그 저희 당에 오셔가 강연할 때도 좀 네. 보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됐네요. 괜찮네. 네. 우리 이종철 대변인은 이렇게 아주 혼실하게 생겼습니다만 정말 실력을 갖춘 대변인이고 4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제가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딱 맞는 분인데, 하나 더 강조할 대목은 이종철 대변인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셨습니까? 총학생회장 출신. 반장도 아니고요. 이분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파괴력이 친하게 지냅시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종철이 펼쳐나갈 한국의 정치,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좀 기대되는 측면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종철 대변인을 모시고 새보수당,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서 새보수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보수당은 한국당하고 이제 당대당 통합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고 새보수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지금 굉장히 바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치의 변화와 진화와 혁신을 바라는 저희들 목소리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종철 대변인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또 총학생회장도 지나고 유승민 전 대표가 있었던 새보수당하고도 딱 맞는 인물인 것 같은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좀 이 대목을 상당히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신년사 제가 가져왔습니다. 신년사. 신년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년사 안에 보면은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뭐 최고치고 또 상용직이 증가하고 연간 노동 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지고 등등등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맞는 얘기도 있고 공감이 안 가는 얘기도 있고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제 달나라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목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내용이요. 그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좋은 얘기의 나열 같아요. 너무 이렇게 어떤 국민들의 어떤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자기 어떤 지지자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선거철이 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선거 때 이렇게 막 유세문 쓰듯이 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예, 이거는 그 대통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예. 네. 예. 그 면면이 그래서 뭐 어떤 편의적인 어떤 통계의 편식, 분식 네, 이런 네.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 정부가 제일 문제가 그렇죠. 자의적으로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좋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 다가온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보니까 너무 참 한탄스럽죠. 그래서 달나라의 딴 나라 사람 얘기처럼 얘기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이상희 교수님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쭉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 네. 팩트가 뭐 왜곡하는 건 없을 거예요. 유리한 것만 편집을 했겠습니다만은 근데 공감이 안 가요. 네. 공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통계율이 좋아졌다. 실제로 길거리에 가면은 실업자 직장을 못 가는 현실적 청년들이 괴리감이 많고요. 크죠. 많고 네. 경제가 좋아졌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뭐 좋아졌다 그러고 무슨 수출도 늘어나고 고용보험 수도 50만 명이 늘어나고 연간 노동시간 수도 다 좋은데 제 주변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 문 대통령 얘기는 정말 달나라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이종철 대변인이 쓴 그 논평을 저도 유심히 잘 봤습니다. 참 잘 썼어요. 네. 이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이 한 줄의 문장으로 그 부분을 정체성을 탁 만들어주는 네. 이 부분인데 참 달나라의 우선 딴 나라 사람이다. 이 어감이 참 괜찮았는데 이런 겁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신년사를 쓸 때는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준비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이상희 교수는 예. 청와대 춘추관장 네, 출신입니다. 홍보기획 비서관도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난한 어떤 통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각 수석들이 해서 이 워딩을 내용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파장 그리고 이것이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뭐 정치 사회 경쟁 할 것 없이 이걸 통해서 이제 구술회의를 계속하죠. 일종의 이거 독해 회의라는 그렇죠. 건데 그걸 뭐 여러 차례 거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장을 다듬고 뭐 아주 뭐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때 봤는데 참 신년사가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감성적 문장들을 참 많이 했고요. 한마디로 저는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총순용이다라고 총순용이다. 예, 총순용이다. 뭐냐 그러면은 지지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러셨구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PI적 측면, 즉 이미지 작업, 이미지 차원만 염두에 두고 쓴 글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나중에 파장 자체는 제3, 제4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야당들은 다 비판했습니다. 다 비판했습니다. 정의당까지도. 민주당만 좋았다. 좀 이거 뭐 옛날 버린 그대로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이 논리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신년사는 너무 오바였다. 그래서 이종철 대변인이 잘 썼어요. 달나라, 달나라. 그래서 저희가 저희 수석 대변인님께서 얘기하신 게 네. 끝판이다. 이거는 달나라 딴나라 끝판 인식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또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신년사는 그것의 완판 끝판이다. 네.
그런 이제 방법이다. 그러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심각하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그래서 요 논평이 들었습니다. 딱 마음에 들었어요. 통상적으로 신년사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혹평을 하진 않습니다. 좀 예. 부정적 측면은 부각을 하긴 하는데 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가 그렇죠. 돼야 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신년사 저는 뭐 딱 한 번 보고 말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비슷한 불구하고 거는 나와 있어요. 있거든요. 뭐 비슷한 예, 건 하나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빈약해요. 예. 아, 남북관계. 예. 남북관계는 뭐 눈에 보이니까. 네, 늘 남북관계는- 그야 뭐 예. 어. 또 그 전략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어, 부분이고 어. 그런 측면에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성찰이 문제가 돼야 된다. 성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역사성은 있거든요. 신년사도. 예, 예. 그 역사성이 뭐냐 그러면은 아 대통령이 신년사도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었다라고 역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이 안에다가. 네. 네. 그러니까 자,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정권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면 야당이 이렇게 좋게 또 얘기하지는 좀 그렇죠,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너무 심하다. 이게 아. 좀 이렇게 좀 이게 이게 좀 반박이 어렵거나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참 이렇게 어떻게 좀 비판을 해서 이렇게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이 들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할 말이 없게 말이 만드는 없네. 예, 좀 그런 식이어 가지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말 그대로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성찰이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많죠. 예. 그리고 또 반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어떤 그런 반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인식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걸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그런 풀어야지. 식의 논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성은 더더욱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총선용이에요, 총선. 예. 그 혹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그 신년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대통령의 어떤 책임감,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중요한 것이고,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고 당의 대변인의 중요한 역할인데, 쭉 읽어보니까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년사 문장은 화려하나 공감은 약하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전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성찰이 없고 더 나아가서 꿈같은 미래만 장밋빛 설계만 돼 있다. 이거는 신년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한 게 그래서 하셨습니까? 예, 교수님 좀 얘기해도 네.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또 충격이 됐던 게 사실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네.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년사 발표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14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했잖아요. 했죠.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고 네. 미리 이렇게 좀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발표가 이번에 할까 말까 했는데 한 5일 전인가 아마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네. 언론에서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신년사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그때 가서 평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네. 나오자마자 제가 평을 좀 했는데 예, 솔직히 좀 심하게 했습니다. 네. 제가 요새 좀 제가 이렇게 좀 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도 고민을 하다가 한번 내 지른 셈인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게 제가 좀 이제 좀 각오를 하고 지른 네. 게 빈대도 낯짝이 있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뭐 하면 되는데 세네. 국민들의 느낌은 음. 아니 이렇게 나와서 또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대통령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하고 싶고 진짜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한테 반성을 좀 가지고 오고 성찰을 좀 가지고 와봐라. 그거는 어떤 쇼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와봐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세게 공격을 이제 네. 했던 건데 역시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당일날 별로 반응이 없던가요? 네.
당일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아, 정말 그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글을 읽을 때의 모습하고 또 그래도 이제 대담을 할 때의 모습하고 이거는 다른 건데 뭐 전혀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어떤 성찰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없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더 충격을 받았지 않았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지금 2020년 엄중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매해 엄중하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지금 올해 2020년은 정말 엄중한 한 해고 또 총선이 있고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경제가 더 파고로 갈지 혹시 일어날지 또 이런 과정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이제 중반기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 중요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됐던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말 나온 김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거는 궁금할 거예요. 대변인들은 이 논평을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저는 대변인은 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당의 대변인 대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시죠? 대변인들은 만약에 이런 큰 뉴스가 나왔다. 딱 쓴다고 하면은 논평을 자 이번에는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쓰세요. 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논평을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뭘 고민하고 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철 대변인님 주제가 나올 때 이 논평은 어떻게 씁니까? 뭘 고민하시고? 예, 앞에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 제목은 이제 속담 같은 거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 대통령을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제 약간 내놓은 건데 그것도 대단히 각오를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잡았던 거고. 세게 간 그래서 거예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아. 일단은 이제 좀 일단 한보 뒤로 이렇게 빼는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네. 당의 논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능하면은 좀 뒤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유보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직함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예. 신사시. 예, 대처적으로 좀 그래서 좀 약간 품격을 갖추고 그래서 네. 이제 내용이나 논리에 좀 많이 이렇게 충실하고 가능하면은 저는 그래서 어떤 그 본질을 좀 이렇게 이 좀 밝혀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핵심을 편입니다. 딱 찝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이제 인사를 강행을 했고 그거는 대통령의 인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뭐 항명이다 다음 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보좌했다 뭐 이렇게 뭐 네. 안 왔다 뭐 이래 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날은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좀 먹혔어요, 국민들한테. 네, 네. 예. 근데 지나 놓고 보니까 물론 그때도 그는 기사도 있고 했는데 원래 관행이 그렇다, 규칙이 그렇다 이런 거가 좀 묻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당의 공세가 좀 먹히는 예,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받아쳐야 되는데 예. 뭘로 어떻게 받아치냐? 그냥 항명이다, 뭐 항명 아니다, 뭐 이런 저런 게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게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뽑은 거는 지금 정권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당과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도 이렇게 말 거들고요. 맞습니다. 예. 그랬었죠. 이낙연 네. 총리도 꼭 보면 이렇게 요 중요한 때 네.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거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때도 또 나와 가지고 추미애 장관한테 전화 그는 사진 이렇게 언론 배포하고 그리고 조치 뭐 강구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싹 그냥 이제 당정청이 합동 공격을 펼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막 이해찬이 막 이렇게 막 분기탱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검찰은 본 적도 없다, 그러고. 예,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잡은 키워드는 이제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화로 이게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다. 권력의 사유화로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잡아서 예. 이제 비판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는 뭐 그렇게 좀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깊게 들어가서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 본질에서 좀 타당하고 올바른 게 뭐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좀 끄집어내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야, 그러시구나. 많이 저 하는 편입니다. 고민을 예. 많이 해야죠. 그러면 예, 이게 이게 참 말 쉽지가 온 김에 않더라고요. 윤 대변인 예.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문장을 쓰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논평의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그렇죠. 시간이 많이 이렇게 주어지지는 네, 않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싸움이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딴 당에서 다 높였는데 맨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 거는 뭐 어떤 정부가 뭘 발표를 했다 뭐 네.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30분 안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그건 하고 30분 있습니다. 안에. 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엠바고가 있는 거는 이제 준비가 좀 될 수 수가 있고요.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은 쉽지가 이게 이제 않더라고요. 뉴스가 계속 팔로우가 돼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래야 뭐 예, 금방 예. 파악을 할 테니까. 뭐 우리보다 더 깊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저도 사실 이제 대변을 했거든요. 네. 예. 새누리당에 대변했는데 한 달 만에 저는 사표를 썼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논평을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 순번제가 있었거든요. 순번제가 있었는데 논평도 그 논평을 그러니까 뭐 수석 대변인 있고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 있고.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원외 출신으로는 최초의 대변인이죠. 아. 예.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이정현 대표 체제에서 나한테 대변을 줬는지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불가사입니까? 예. 불가사인데 아. 일단 대변인 발령받고 갔는데 한 달 동안 마이크 한 번도 안 줬고 논평 하나도 안 냈습니까? 하나도 못 냈죠.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변인을 하기가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대변인은 우리 뭐 이종철 대변인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시승입니다. 그 시승에서 늘 팔로우 하는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문장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뭐 이게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네. 예. 이게 이제 당안의 선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안의 선점을 어떻게 예, 나가야 될 맞습니다. 것이냐. 그것이 이제 핵심을 키워드는데 이게 문장이 길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정책을 해보면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정책은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대변인도 핵심을 찔려 그러면 한 단어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네, 네. 폭행이다, 항명이다, 달라라, 예. 네, 달랄하다. 빈대.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도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칼럼을 쓰고 글을 많이 씁니다만은 참 글 쓰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말하고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글 쓰는 거는. 그런데 근데 저는 진짜 그래서 두 분 교수님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보다 제가 하는 이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까? 네. 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음. 그 우리 이상희 교수님도 많이 보고요. 네. 진행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많이 보고 하는데 이제 박성규 교수님도 그렇고 저는 진짜 좀 배워가지고 저도 좀 저렇게 좀 해보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래야 돼요. 그게 좀 잘 안 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방송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논평은 그래도 그럭저럭 좀 하면 하겠는데 잘 방송은 써요. 정말 예. 어렵더라고요. 글을 잘 써요. 논평은 네. 좋아요. 정말로 논평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신 거 그럼요. 아유, 또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또 이거 또 김소랑까지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수준이 어찌됐든 없으면요, 우리는 안 불러요. 자존심 고맙습니다. 상해서. 이상희 교수님 예. 시간이 잠시만 저, 좀. 저 빨리 가겠습니다. 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당의 입장이다라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고 어쨌든 당의 입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 그 지도부 정리를 알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또 더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논리를 제공하고 이제 그런 당의 역할이 바로 논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다라는 거라서 그 점이 또 이제 매우 중요하죠. 네, 그걸 네. 계속 의식하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건에 예. 대해서 팩트를 짚어내고 예. 그다음에 핵심 본질을 또 읽어내고 그 본질 속에서 나의 개인의 논평이 아니라 우리 당의 논평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도 관찰을 해서 그걸 예. 반영해가지고 간명하게 그렇죠. 막 문장을 장황하고 또 그러면 안 이 되는 얘기 거죠, 지금 그러면? 얘기하듯이 이래 할 수도 없고 딱 그럼요. 그러니까 한 문장도 버릴 게 없게 네. 그리고 너무 진짜 길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핵심 임팩트 딱 기자나
언론이 보고 딱 뽑아낼 만한 어떤 그런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럭저럭 하고 있는 것 시청자 여러분 같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좀 작은 당에 있고 이제 이래서 그런지 이 바른정당부터 해가지고 좀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요. 네. 제가 봐도 대변인을 이래 오래 한 사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현상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보면 제가 2년을 지금 꽉 채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직이라는 게 이게 대표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대표 임기가 2년 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맡아도 중간에 그냥 네.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당이 이렇게 바른정당에서 바른미래당 가고 또 이렇게 새로운 보수당하고 이렇게 됐긴 했지만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정치적으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제 예.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걸 배우고 부족하지만 정치적 역량은 이 대변인을 하면서 참 많이 그래도 쌓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어서 야,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짠한 거 공감이 될 만큼 겸손함과 배우는 자세 또 더 나아가서 이 성실함까지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이종철 혹시 시청자 여러분 대변인 논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방금 우리들이 대화 내용을 보면서 한 문장 만드는 게 저렇게 어렵구나. 자기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당의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간명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또 다른 언론도 받아줄 수 있게끔 하는 그 고민의 과정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번 새 보수당의 이종철 대변인 치면 논평이 아마 나와 있습니다. 당의 홈페이지도 있고요.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사건은 이렇게 논평을 했구나. 이런 문장이 들어갔고 나면은 대변인 논평을 읽는 재미도 쏠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이왕 나온 김에 논평 하나 더 하죠. 최근에 이분이 좀 뜨고 있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요즘에 이분 놓고 참 어느 분들은 야 너 멋지다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은 변절됐다고 얘기도 하고 다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너무 다 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철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1월 11일 날 이종철 대변인 논평 보수든 진보든 옳고 그름이 바뀔 수는 없다. 보편적 상식의 국민들이 진중권 씨의 주장을 응원하는지 심상정 유시민주의 주장을 응원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보의 추악한 퇴행을 상징한다면 진중권 씨는 진보의 신랄 같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멋진 얘기죠. 이종철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시민 심상정 이런 류하고 진중권 류하고는 다르다. 진중권을 통해서 진보의 신랄 같은 희망을 보고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사실이죠. 7, 80대의 노련함 그리고 20대의 도전력 그것이 응축된 내용이에요. 그게. 그 혹시 이상희 교수님도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냈을 텐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최근에 이 어떤 그 작심 발언들을 솔직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식적 발언이죠. 상식적 발언. 그거는 특별하고도 볼 수도 없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편 타당한. 그런데 왜 이렇게 여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합니까? 예? 여권 입장에서는 그 상식에 위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식에 입각한 얘기를 하게 되면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이종철 대변인이 그리고 악원에게 맞는 게 더 아프고요. 진보는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이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였습니다. 진보는 유시민, 진중권, 심상정 다 진보는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이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상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보수의 참 어떤 그냥 어려움 또는 보수의 몰락 어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걸 박근혜 뺄 탄핵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정치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뼈아픈 어떤 그는 그 보수의 경험을 반추하게 되는데 네.
그런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르냐. 예. 아. 예,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펙트가 있어요. 예, 네. 그냥 이제 지금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보수가 너무 이렇게 안 좋잖아요. 네. 이렇게 된 게 이유가 뭐냐. 음. 예. 진보가 이제 그 박수 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아.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음. 냉정하게 자기를 보지 못한다라고 아. 한다면은 더 심각한 어떤 그런, 그렇죠. 상황에 그래서 처해지는 거죠. 진중권 전 교수가 오히려 진짜 진보의 신뢰 같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진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국민들이 저는 솔직히요 어떤 생각을 했었나 그러면 진중권 교수가 제 이야기 할 때는 상식선에서 판단하기보다도 굉장히 전략적이구나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네, 네. 왜냐 그러면요. 뭐 정치가 상상을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다 그러면은 정의당이 골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권 교수가 탈당을 하지 않고 저런 상황에서 총선에 그대로 정의당 편을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궁극적으로 제 얘기가 틀렸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 한두 사람은 나름대로의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이념적 가치를 초월한 그런 어떤 잣대로 자기의 생각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네. 탈당을 했거든요. 탈당한 상황에서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 자체가 대중들로부터는 굉장한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당 탈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얘기가 했다 그러면 제 같은 의심을 계속했을 거예요. 저 상태에서 총선에 나와서 정의당 편을 든다면 그러면 적어도 4-5석은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보라고 해본들 역사의 진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패거리에 빨려들어서 그 진보의 프레임 전략에 놀아나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그런 진보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의 신락 같은 희망을 저는 갖다. 굉장히 기분이 그런 좋았습니다. 얘기죠, 그죠? 예. 그 사람이 탈당했다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저렇게 주목을 받고 집중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엘리트한 사람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재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었는데.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진중권 전 교수,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죠. 사실 뭐 저희들도 진영보다도 먼저 했죠, 그죠? 네, 먼저 저희들은 먼저 했습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진보 보수의 이 프레임을 이미 깼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조국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가 조국이라고 우리 편이니까 진보 지식인들도 조국 다 도와준다고 힘을 실어주고 박수 쳐주고 윤석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정의당마저도 조국을 테스트노트에서 빼버렸습니다. 여기에 진중권 전 교수가 과감하게 탈당하고 그러면서 그들도 패거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새 보수당에 우리 이종철 대변인께서 진보는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이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어딘가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그래서 제가 이 줄을 딱 쳐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그 부탁인데 나왔다. 진중권 교수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죠 물론. 예, 진짜. 이런 진보의 진보다운 제대로 된 진보의 지식은 또 필요하다. 예, 저야 뭐 어차피 버린 폴로패스입니다만.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가짜 진보와 진짜 진보가 좀 한 번 더 가려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참여연대 그 김경률 집행위원장처럼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예, 그럼요. 참 어려운데 그거를 어쨌든 이제 그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진영 논리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진영 논리를 사실 또 벗어난다는 게 많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 그냥 국민의 상식으로
일반의 어떤 도덕관념으로 아닌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고 막 우기고 네. 억지를 쏘고 어.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그게 거짓이 되고 음.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완전히 막 주객이 전도되는 걸 넘어가지고 위선의 사회가 네. 되어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우리가 경계해야 돼. 우리가 민주사회니까 민주사회에 걸맞게 더 경계해야 될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어찌됐든 이 과거에 이렇게 진보 운동을 20대는 진보 운동을 하고 30대는 보수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진보 보수가 같이 어떤 균형적인 사고로 이렇게 좀 나아가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이제 그렇습니다.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진보를 봤을 때 진보가 같이 또 변화해 줘야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더 절박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그런 게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제 여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긍정적인 거는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진보에서 또 이런 게 있을 때에 그 진보지만 진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그거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주고 싶고 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보수당, 새 보수당의 이종철 대변인을 박세명의 이슈펀치에서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지금 대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그 고민들, 또 한국 정치에 대한 고민들 함께 늘어놓고 함께 지금 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종철 대변인 정도의 생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함께 들으면서 정말 도닥거려주고 싶은 또 손을 잡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건강합니다. 또 그게 또 겸손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돼야 될 텐데 보수 진보 양쪽으로 나누어서 무한정 싸움만 하고 한쪽 편에 들었으면 궤변이라 늘어놓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무죄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깎아내리는 이런 풍토. 그래서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방금 이종철 대변인도 진보도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를 판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동의합니다. 과거에 탄핵을 통해서는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가 뜰통이 났죠. 그때 보통 났고 보수도 그런 것 같고 진보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지금 새 보수당의 이종철 대변인은 진보에게 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논평을 하나 저희가 골라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종철 대변인께 하나 더 또 물어보겠습니다. 좀 당 내부 문제 좀 들어볼게요. 당 내부 문제. 요거는 뭐 조금 곤란하시면은 되게 좀 애둘러 말씀하셔도 괜찮고 당 대표 지도부는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이라서 최근에 이제 한국당하고 계속 이제 당대당 통합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5.5 대 4.5. 5.5 대 안 된다가 5.5. 아니, 된다가 5.5. 예. 안 된다가 4.5. 예. 살짝 반반인데 된다 쪽에 조금 되겠네. 이렇게 대변인은 말이 신명합니다. 약간의 된다 쪽으로 당대당 통합. 그런데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이제 저희들 밖에서 볼 때는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주변에는 이른바 그 친박 세력들이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기저 핵심 지지층은 다수가 친박이거든요. 다수가 친박입니다. 당원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친박이고.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그동안에 유승민 전 대표 쪽에서 얘기했던 이 이른바 새 보수당이 보수의 진보, 보수의 혁신 그 가치하고 맞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그걸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우리의 혁신 기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또 한국당의
공감하는 그런 것도 또 있으니까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이 지향하는 데 있어서 또 접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새 보수당이 좀 내세우는 이런 걸 갖다가 한국당이 수용하고 변화한다는 어떤 그런 징표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 혁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이상희 교수님도 된다 쪽에 좀 눈물을 두고 있죠. 저는 뭐 된다 쪽에 보고 있는데요. 뭐 대변인 입장이 9.5 대 0.5. 저는 한 7대 3 정도로 7대 3. 되는 게 7, 되는 게 안 되는 게 3 정도로 보는데 대변인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대신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네. 이런 거죠. 지금 새 보수당이 의석수가 불과 8, 9개 불과하다. 나머지 한국당 입장에서는 108석이다. 이 거대와 소수당 네. 이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통합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이 다수당에 소수당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보수 균열의 그 균형점 자체는 서로 비중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그 이유가 분열이 된 그런 소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석수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새 보수당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3원칙, 6대 원칙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사실 한국당이 받아들였죠. 그러나 통합이라는 부분들은 관념과 이념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공식 문제가 나뉘어.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공천 문제가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내 군사를 다 죽이면서까지 거기에 합류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의문적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을 저렇게 이념적으로 통합에 대한 대승적 측면에서 하라고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처럼 등록을 해서 등록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거는 소위 말하자면 젠틀맨십 어그리먼트거든요. 신사협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돌아서게 되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논리만 있으면 그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합류를 덜컥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는 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 한번 이것 상황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안 된다는 쪽이 훨씬 더 유시합니다. 저는 한 2대 8 정도로 된다 한 2, 안 된다 한 8이라고 보는데 당장 통합 안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우리 아마 이종철 대변인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지역구가 예, 저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의 병입니다. 병이죠. 강서병인데 이제 통합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통합을 했다 칩시다. 강서병에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누구 후보가 있겠죠. 그럼 다 집에 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대변인을 전략 공식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선을 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경선을 하면은 그쪽에 있는 당원들은 거의 80%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당내 경선하면은 이길 확률보다는 안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럼 통합을 해서 뭘 얻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제가 지역에 지금 부전을 뛰고 있는데 지역에서 저는 어쨌든 또 새누리당에서 지난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아는 분들이 주로 이제 새누리당 분들이고 새보수당 있다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바른정당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에 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은 현재도 어쨌든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 또 하다못해 이제 일반 시민이지만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좀 제외하고 조금 이렇게 열성적으로 나서는 이런 분들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 다 가까운 한국당 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죠. 뭐 하나 빨리 안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희생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오히려 분열 세력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저희는 화끈하게 통크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저 같은 원외위원장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명 국회의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8명한테 요리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잘 보면은 요것만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안 합치잖아요. 안 합치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당의 의석은
한 6, 70석 이렇게 되겠죠. 네. 현재 우리 그냥 지지율 그렇죠. 산술적으로 보면은 임팩트가 네. 약해지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고 PK 일부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나머지 충청하고 수도권은 어렵죠. 다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합치면 이게 조금. 2배가 돼요. 아. 그러니까 수도권, 음. 서울, 경기, 충청까지 다 하면은 그 6, 70석이 한 150석도 된다니까요. 아. 진짜로 이걸 산술적으로 임팩트를- 계산하면은 예. 임팩트를 그러니까 보는 거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8명의 국회의원보다는, 100몇 명의 국회의원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민심의 흐름, 이것은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그렇게 때문에 보고 그런 계신다. 관점에서 이제 화끈하게 통 크게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지지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말 어떤 그런 원칙 이런 걸 사실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현실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런 걸 갖다가 물론 이제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네. 거 얘기 이렇게 또 하다가 아.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이러면 또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렵지만 감수한다. 예, 이 우리 저 같은 원외위원장들 세우수당 안에서도 지금 100명 넘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도 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네. 저희들로서는 뭐 진짜 그냥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완주도 못하는 예. 이런 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한번 예. 국민들의 여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좀 해야 대의를 되지 위해서 않나. 우리는 예. 이 생활 준비되어 있는데 네. 좀 알아달라. 저부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종철 대변인은 당내 상황 분위기도 알고 네.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4.5대 5.5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제가 7대 3이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 뭐 대승적인 명분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하지 않게 되면은 양쪽 다가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현실이니까 뭐 후보 두 분 나오면 민주당 주는 거지 뭐요. 네. 예, 그런 어떤 대승적인 명분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내 군사들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리적으로 들어갔을 네. 때 현장감 있게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까 이 문제인데 108석 중에서 비례대표 빼뿌리고 불출마 빼뿌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 보수당의 진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흡수할 수 있는 형태. 예, 그러니까 리더십? 리더십이 아니고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내 상황을 한국당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예. 불출마 자리 거기에 누를 그게 아. 넣고 빼고 이런 어떤 셈 계산을 합니다. 현역이든 그렇죠. 원외위원장이든 예. 일부는 그렇죠. 전략 공천도 할 수 있다. 전략 공천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셈법에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현역 8명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속군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석 정도는 우리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20석에 대한 부분은 서울 경기 지역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충분히 협소할 수 있는 그거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수도권은 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앞장서고 네. TK, PK는 그쪽에서 각 앞장서고 물갈이 시키는 그렇게 그런 될 과정에서 것이다. 끼워 넣고 빼고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다 그러면은 합당 가능성이 자,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그렇게 됐다 칩시다. 이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이제 시선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국민들은 아니 그렇게 통합했다고? 그러면은 유승민의 새 보수당은 사실 팔아먹기 위해서 당을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닐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있을 때 그렇게 당을 흔들었던 것도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뭉친 것이 결국은 그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평가가 받으면 그게 아니만 굉장히 못하다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진짜 참 잘해야 불편하죠. 된다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게 예, 그래서 하시죠. 교수님이나 이제 이상희 교수님께서는 이런 게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합해야 되고, 네. 예, 따로 나가면 무조건 분열 세력이고, 아. 예, 그럼 네가 책임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지율 적은 세보수당이 책임이고,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통합 이래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서.
그래서 좀 답답한 것도 있고 한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냥 그분들 말씀도 뭐 궁극적인 방향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맞는 말씀이고 이제 해서 네, 네. 뭐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통합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면은 차라리 따로 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예, 때도 더 이렇게 그런데. 멀리 보면은 그냥 저는 이번에 뭐 당장 저부터가 지금 저는 주자로 뛰는 입장인데 그래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다 떨어지자. 아, 예, 다 떨어져가 다 폭망하는 게 보수가 진짜 이번에 총선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재주는 게 좋다. 완전히 폭망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요거 혹시 네. 그 당의 하태경 확실히 책임 뭐 젊은 대표더니 진보 유승민 대표도 보수니까. 보고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저 갈 받았습니다. 바에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갈 바에는 국민적 공감이 없는 그러지 바에. 않고서는 보수 재건이 진짜 그냥 되겠냐? 이런 상태에서 무슨 혁신이 되겠느냐. 그냥 야합과 공학적 결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거 오늘 아닙니까? 제대로 된 네. 우리 젊은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그죠? 아, 근데 이제 그거 듣는 순간에 감동이 예, 된- 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뭐 조언 아닌 조언을 하자 그러면 네. 이렇습니다. 예. 선거는 현실이고 선거는 2등이 없습니다. 1등이 돼야만이 그 당선이 돼야만이 가치와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이게 패거리 정치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논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새 보수당과 한국당이 분열된 상태로서는 한 지역에 두 사람이 후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한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나가게 하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합의 운명의 노래라는 겁니다. 네, 네, 네. 만약에 이 대변인님, 예. 만약에 지금 이제 당대당 통합 뭐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좀 더 높고 저는 아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새보수당은 요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현역 의원 나머지 예. 이제 지역 저기 원외위원회도 많겠습니다만 현역만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총선을 돌파합니까 아니면은 통합이 안 되면은 이게 또 뭐 저기 분열되고 그럽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8명 똘똘. 예. 통합이 안 된다고 그렇지. 하더라도 예. 안 돼도 똘똘 예, 똘똘 워낙에 가야지. 어려운 시간들을 좀 같이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조금 단련이 된 것 같아요. 더 단단해졌다. 지금 배고파 봐야. 그래서 그냥 이제 각오가 자꾸 더 다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자. 내가 이렇게 좀 버텨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자기 규정이 되고요, 자기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이제 그래도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네,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새 보수당에 있는 현역 의원 8명을 중심으로 해서 원외위원장들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21대 총선까지 갈 것이 같다라고 하는 전망을 해줄 수 있는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나서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더 감동적인 것이고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지금에서 누구는 공천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다가 더 저게 반란이 된다고 이래 가지고 합해본들 국민들은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상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점을 우려했는데 이종철 대변인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지역에 가면 이제 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고 나라 걱정하시는 우리 진짜 지금 선배님들 그게 문제냐, 만나면 정말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예. 진짜 그리고 정말 절절하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냐? 예.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네, 이래가 되냐? 네, 이제 네, 네. 진짜 그거는 역시 공감하는 네, 저도 강서에 공감하는 얘기고. 계시는 우리 예. 이종철 대변인을 지지하는 어르신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뜨거운 생각하기에는 진솔한 현실이고 고민이고 냉혹하고. 예. 고민이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보수의 혁신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고뇌입니다.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무라지를 마시고요. 자, 끝으로 요거는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질문 2개 빠졌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종철 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새 보수당을 상징하는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새 보수당의 가장 큰 장점 하나, 가장 큰 단점 하나씩 꼽는다면은 먼저 장점은 무엇이다? 그래도 뭔가 좀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혁신의 방향을 좀
체현하고 있는 데가 아닌가. 아, 그래도 예, 예. 예, 좀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예. 국가와 그런- 우리 사회가 가야 예. 할 혁신의 방향을 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당이다. 예, 예. 아, 그래서 그게 이거 그래도 상당히 자긍심 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저희로서는 예,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게 다만 이렇게 독단이나 독선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는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당에서도 예. 그럼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건 크겠습니다. 그렇죠, 크죠. 예. 덩치는 좀 작지만은 거죠, 예, 당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진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 예. 그리고 저도 사실 뭐 돌이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다시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바른정당으로 갈 때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으로 갈 때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좀 뭐가 맞냐 어떤 이제 국민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식 어떤 국민 보편의 가치 어떤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좀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쫓아가자라고 네. 해서 이렇게 그렇게 간 건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 작고 네, 네, 그죠. 춥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외롭고. 예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또 실패라는 말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그렇죠.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희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정말 사전 오기로 4번 쓰러졌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아직은 예. 우리가 이제 끝까지 가봐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새가 적고 막 이런 게 좀 알겠습니다. 단점이고 제일 큰 단점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이 이종철 대변인이 생각하는 예. 가장 큰 강점은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혁신의 방향을 정치적으로 새 보수당이 담보 또는 실천하고 있습니다를 가장 큰 장점으로 봤고 단점은 고민은 많은데 뭐가 움직이기에는 덩치가 너무 작다. 예, 이게 좀- 새가 약하다. 예, 어쨌든 지지율도 지지율도 약하다. 지지율이 어쨌든 중요한데 네. 물론 저희가 청년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뭔가 어떤 새로운 지지층, 보수의 새로운 지지층을 좀 확장하고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예, 예, 그런 건 어떤 이제 가치 정당으로서 가치주다, 가치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이런 거는 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외형적으로 뭐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큰 고민이다. 예, 어렵다. 그게 아무래도 어려운 그렇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 보수당은 국회의원 수 8석에 지지율도 뭐 아주 낮은 수, 또 뭐 창당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이런 그 정당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5개의 정신으로 이 정국을 돌파해내겠다라고 하는 청년 정치인의 이 포부가 좀 당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함께 끝까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함께하니까 그래도 재밌죠? 예,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그렇죠. 가는 게 너무 또 재밌고 우리 이상희 교수님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딱딱 또 매듭을 지어 주시니까 제가 아유 네. 정말 저는 좀 오늘 이종철 대변인 부족하게 알게 돼서 참 메꿔준 것 기쁘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새 보수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정당 근처는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뭐 맺힌 한도 좀 있고 있어. 근데 뭐 보니까 참 기분 좋네요. 좋은 후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든든하네요. 저도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꾸 아쉬웠던 대목도 있고 했으니까. 예, 자, 하여튼 진짜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오늘 했던 이 얘기는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젊은 우리 정치인들, 희망 있는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끌어내리고 잘한 것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국민의 편에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